안녕하세요. 대형노동법률 컨설팅의 박준현 노무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사건 제기 전에 미리 아셔야 하는 중요한 팁들을 정리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근로자분들은 퇴사 이후 실업급여나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면 사건 진행 시에 큰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행위 요건 3가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3가지 행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데요. 첫 번째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에서의 우위를 이용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위에서의 우위란 직급 체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며 동급자라 하더라도 경력 연수가 더 길다면 지위상 우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의 우위란 상호 간 수적 측면에서 개인보다 집단이 우위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이외에는 업무 역량이 높거나 직장의 영향력이 더 큰 경우, 노조나 근로자 조직에 속한 경우 또는 계약직 근로자보다는 정규직 근로자가 관계의 우위를 갖는다고 일반적으로 판단합니다. 두 번째 행위 요건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뜯어보자면 먼저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 간 갈등이나 다툼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또는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여 업무 관련성을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여야 합니다. 즉, 문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수준의 행위여야 합니다. 이 두 번째 행위 요건이 판단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건 바이 건으로 사건의 경위와 배경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행위 요건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 고통이라는 것은 반드시 진단서나 그런 의학적 입증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는 고통이다라고 추정된다면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특히 민감한 성격으로 고통이 발생하였다거나 업무 외에 다른 이유로 인한 스트레스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 신체적, 정신적 고통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 또한 근무 환경이 악화된 상태란 피해 근로자가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지장이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행위 요건 3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실무를 하면서 생각했던 신고자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만한 팁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사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거나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회사 내에서 조사 및 피해 근로자 보호 조치 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회사를 거치지 않고 노동청에 바로 진정을 넣어 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나 노동청에서 역으로 회사에 조사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회사에서 처음부터 조사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청에 직접 진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를 들어서 회사 내부에서 직장 내 괴롭힘 조사를 했음에도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이 되었음에도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후 조치로서 회사가 적정한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대표자이거나 대표자의 가족인 경우 회사 내에서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노동청을 통한 조사를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근로자분들이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노동청에 사건만 접수하면 노동청에서 다 알아서 조사해서 기대하시는 대로 판단해 줄 것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조사 결과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요. 해가 지날수록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 건수는 늘어나는데 인정 비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12.1%가 인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 10건 중에 1건 정도가 노동청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청 진정을 넣더라도 신고인 분들께서는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굉장히 잘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막막하실 수 있을 텐데요. 노동사건 상담 관련해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건을 제기하기 전에 노무사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되실 겁니다. 노무사 선임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상담을 미리 받아보시고 어떤 식으로 준비가 필요하신지 조언을 얻으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사례라고 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힘들어 하시다가 퇴사를 해버리시고 상담을 받으시는 경우 관련 입증 자료도 준비하기 어렵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음을 퇴사 이후에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 제기 이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판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입증 자료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조사 시에는 신고인, 피신고인, 사용자로부터 증거를 모두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정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신고자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 자체에 이견이 있어서 발생 사실을 입증할 수 없거나 행위 요건별 해당 여부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불인정 판단 결과가 결정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입증 자료는 크게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직접 증거는 해당 사건 발생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 녹취, 동영상, 이메일, 카톡, 이런 메신저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반면 간접 증거는 사건 발생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동료의 진술, 동료와 나눈 카톡, 사건 당시 기록한 업무 수첩 등이 해당합니다. 당연히 직접 증거가 많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간접 증거만 있다 하더라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증명력이 인정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주장이 상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근로자는 반드시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신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 관련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는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입니다만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실업급여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자발적 퇴사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을 하거나 혹은 노동청 진정을 통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이 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내부 조사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고 퇴사하는 경우가 가장 깔끔하겠습니다만 신고를 하시지 않고 퇴사한 경우라도 회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퇴사 이후에 가능한데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기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퇴사 이후에 회사 측에 조사를 요청해도 회사는 의무적으로 법정 요건에 따른 조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모든 금액 매달 달달이 수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으로 진행을 하여야 되기 때문에 조사 기간이 너무 길어진다면 실업급여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퇴사 이전에 회사 또는 노동청을 통한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산재 신청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업급여와 달리 산재, 즉 업무상 질병의 경우 괴롭힘 인정 사실이 있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회사나 노동청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가 반드시 필수적 요건은 아닙니다. 산재를 승인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독립적으로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재해자의 입장에서 정신질병과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 경우에도 말씀드린 상관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기록을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산재 최초 요양 신청의 경우 제1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한을 잘 고려하셔서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직장 괴롭힘 이후 실업급여와 산재 신청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이 두 가지 제도는 각각의 도입 취지와 목적이 달라 동시에 수급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산재 신청 시 수개월이 소요되고 승인 여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퇴사 이후에 실업급여를 먼저 신청하고 수급받으시다가 산재 승인이 되는 경우 관할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그때까지 받은 실업급여를 반환 처리하고 실업급여 수급 연기 신청을 하시면 산재 휴업급여를 다 받으시고 산재가 종결된 이후에 실업급여를 다시 처음부터 신청을 하시면 반납한 금액을 포함해서 다시 수급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저도 다양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대리나 조사를 하고 있고 회사 인사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신고인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 내에 문제를 크게 일으킨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일회성으로 사건이 끝나는 경우가 적고 조직 문화의 문제가 결부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뿐 아니라 제2, 3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피해 근로자뿐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이를 숨기지 말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복잡하고 애매한 건의 경우 노무사 선임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회사 조사나 노동청 단계 진행 시 노무사의 의견 제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사건을 진행한 의뢰인분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혼자 노동청 사건을 진행하다가 담당 노동청 감독관분께서 좀 부정적으로 대응하셔서 취하를 하시고 나서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선임을 하셨던 케이스인데요. 저와 함께 출석한 조사에서 동일한 감독관이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피해 근로자가 느끼시기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고, 결과도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산재까지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하하고 넘어갔으면 이런 억울함을 인정받지 못할 뻔했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신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노무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저희 사업장으로 편히 연락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사무실 전화번호는 본 영상의 설명란에 기재해 두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